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 불렀던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본격적인 효력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서도 풍선 효과 등을 경계하면서 추가 규제책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이 내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기존에 예고된 이후 이번 달 시행된 대출 한도 규제, DSR 규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확히 어떤 카드들이 왜 검토되는 겁니까? 네,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도 금융당국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기존에는 DSR 규제에 포함되지가 않았던 전세대출마저도 DSR 산정에 넣어서 조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SR 예외 적용을 받고 있던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까지 금융당국이 고려 중인데요.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앞서 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신중했습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가 집값 상승 주범으로 자꾸 지목되자 이를 끊어보자는 취지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든 대책을 살펴보며 고민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만 말한 대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이 만약에 된다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거나 대출문이 아예 막히는 사례들도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면 기존의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차주일 경우 전세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갭 투자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집값 상승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규제 적용 시점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시행된 규제의 영향력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DSR 규제와 별개로 전격 발표된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인 현재까지는 은행권의 대출이 실제로 급감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대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일주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3,500억 원대였습니다. 대출 규제 발표 전주인 일평균 신청액 7,400억 원대에 비하면 절반가량이 급감했습니다. 예고 없이 규제 발표가 이뤄졌던 지난달 27일의 경우 하루 신청액만 1조 원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정부의 기습적인 고강도 대출 조이기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면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출 취급을,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에서 내놓은 카드는 뭐였습니까? 네,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4%에 육박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주요 예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은행들이 당장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주요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해야 이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은 어디서 무순위 청약이 나옵니까? 네, 내일 서울 구로구의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3.5대 1을 기록한 단지인데요. 이번에 3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전용 59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9억 2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 84제곱미터는 12억 원에서 12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잔금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평수에 따라 3억 원에서 6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일에서 11일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84제곱미터 2가구, 59제곱미터 1가구, 39제곱미터 1가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 개 물량이 나온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층이 12억 5천만 원, 15층이 13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27억 5천만 원에 거래돼 무려 14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84제곱미터는 최소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 이상은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이달 말엔 잠실 르엘 등을 비롯해 하반기에만 13만 8천 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상반기보다 94% 많은 수준입니다. 잠실 르엘 전용 84제곱미터만 하더라도 분양가 20억 원 기준 수분양자가 약 14억 원은 있어야 해 현금 부자만 가능하고요. 이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면서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서울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또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평수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은 대출 사각지대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과 담보 인정 비율 LTV에 제한을 받지 않는 P2P 대출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 규모가 급증할 경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2차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쿠폰의 신청 방법과 함께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일단 쿠폰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우선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가령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가정의 경우 자녀 2명이 있는 세대주는 본인을 포함해 3명의 몫인 75만 원을 한꺼번에 받고 배우자는 25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원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간편결제 앱 또는 은행 지점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쿠폰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사용처도 정리해 주시죠. 네, 동네 슈퍼와 식당, 학원, 미용실, 안경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원이나 약국도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다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미용실과 안경점, 키즈카페나 면 단위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달 앱이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배달 플랫폼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소비 쿠폰을 못 쓰고요.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할 때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등 대형뿐만 아니라 영세한 경우라도 안 됩니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서 서울시 주민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소비 쿠폰은 급등한 생활 물가 속에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려는 부양책이죠. 이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업계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로 협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어떤 품목이 얼마나 할인이 됩니까? 네, 당장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라면, 빵, 커피 등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비롯해 아이스크림이나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할인이 진행됩니다. 라면의 경우 농심이 일부 라면을 16%에서 최대 43% 할인하고 오뚜기도 편의점에서 라면 1+1, 2+1 등으로 가격을 낮춥니다. 대상 종갓집과 CJ 제일제당 비비고 등도 포장김치 가격을 30에서 35% 할인하고 공서식품은 스틱과 캔커피류 1+1 행사를
SPC는 식빵 등을 최대 반값 싸게 내놓습니다. 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공식품 물가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업계의 가공식품 인상률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6% 올라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의 인상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커피, 코코아 등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등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앞서 보신 물가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은 당장의 경제 성장률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최적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2%가 채 안 될 거란 OECD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0.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인구 감소 문제에 더해 생산성 하락, 산업의 대외 경제력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구조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 30년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 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나오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키워드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그 직후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이 공개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까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내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당초 6조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근 전망치가 더 낮아져 5조 원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작년 2분기 실적이 10조 4,4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인데요. 메모리와 이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이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DS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원 안팎에 형성돼 있는데 작년 2분기 6조 4,500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역시 큰 부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계의 관심은 이 메모리 사업 부문의 경쟁력 회복, 여기에 파운드리, 시스템 LSI의 적자폭 축소에 주력하는 이 삼성의 하반기 전략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최근 미국의 빅테크 AMD와 이 브로드컴의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5세대 버전인 HBM312단 제품을 최근 공급하는 데 성공했죠. 예. 여기에 가장 큰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올해 하반기 올라타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또 하반기 6세대 버전인 HBM4 양산에 과연 성공할지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이 일단 2분기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예. 다음 키워드도 삼성전자입니다. 그 반도체 부진한 실적을 좀 만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죠. 네, 삼성전자의 신무기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시간으로 9일 밤 11시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개최합니다. 차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데요. 폴더블 폰 하면 삼성이라는 이 인식과 또 시장 지위를 굳히고자 삼성은 더 얇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대폭 향상시킨 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번 신작 폴더블 폰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실적과도 맞물려 있고요. 또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 간의 이 치열한 가입자 유치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란 점에서 역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주 후반에 결정을 하죠.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인 오는 10일 이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맞췄었죠. 이후 서울 등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급증하고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가계대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회복에 두고 추가 인하에 나서긴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도 2.5%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Z 폴드 7과 플립 7의 공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동결 무게까지였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대표이사가 겸직하던 이사회 의장 자리를 최근에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는 데 대해 이해상충 우려를 제기하면서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움직인 회사들의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KB증권과 KB자산운용 또 메리츠증권이 이 대표와 이사제 의장 겸직을 해제한 건데요.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바꿔서 대표이사가 맡던 이사회 의장 자리를 이 사회이사 중 후선에 의해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겸직하던 이사회 의장은 양정원 사회이사가 맡게 됐습니다. KB자산운용도 대표와 의장을 분리해서 김영성 대표가 맡던 이사회 의장을 장병화 사회이사가 맡게 됐습니다. 메리츠증권도 지난달 30일부로 장원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내려놨습니다. 당대표는 내부 통제 등 주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추가가 됐고 이사회 의장이 된 이상철 사회이사는 대표이사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감독할 책임이 추가됐습니다. 네,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닌데 왜 줄줄이 이렇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겁니까? 네, 이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해제는 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이 금융감독원 권고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책무구조도는 이번 달 2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고 이 3일 정식 시행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전 컨설팅을 해주면서 내부 통제상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금융투자회사 27곳 중에서 11곳인 40%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키움증권은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 흐름과 정반대로 최근 이사회 의장에 추가로 오너 2세인 김동준 사내이사를 선임하며 사내이사 2명의 이사회 공동의장 체제가 됐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7년 동안 담합 행위를 이어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인 중국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중소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안전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며 한국에서의 역직구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소비자가 상품을 정상 수령한 뒤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신규 판매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年以来，我们韩国的商品在Alibaba.com 的平台上的曝光量同比增长了50%以上，显著提升了韩国制造的品牌影响力。最后一点，也是我们可能今天想说的重点，就是我们会持续用领先的数字化技术来促进韩国商家的外贸增长。 알리바바닷컴은 오는 9월 연중 최대 프로모션 행사에 한국 판매자들을 대거 모집하는 한편 지난해 서울 사무소에 이어 지난달 부산 사무소를 추가 설립하며 한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